네,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인데요. 주로 이 사회보험식 연금 제도를 위주로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강제 가입, 최저 수준의 보장, 그리고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 급여의 권리성,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강제 가입입니다. 거의 모든 공적연금이 이 강제 가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1889년 이 독일에서 최초로 공적연금 제도가 시행됐는데 그때 이 강제 가입의 원칙을 채택했고요. 이후로 이 제도가 전 세계로 확대가 되면서 이 강제 가입의 원칙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적연금의 여러 형태에서 보면 이 원칙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는 게 이 사회보험식 연금에서죠. 이 사회부조식 연금이나 사회수당식 연금의 경우에 그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강제 가입이라는 게 뭐 그다지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이 사회보험식 연금은 이 강제적으로 기여금을 납부를 하게 하고요. 뭐 이걸 기초로 해서 급여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 강제 가입이라는 건 이 기여금을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보험식 연금에서 이 강제 가입을 채택하는 이유는 좀 다양한데요. 네, 먼저 그 임의 가입에 따른 이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역선택이요. 그러니까 adverse selection이라고 했는데 이거 좀 중요하겠죠? 예, 역선택. 네, 중요합니다. 원어로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adverse selection. 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의료보험을 그 임의 가입으로 해서 이 민간 보험회사에서 판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보험회사가 이제 의료보험료를 책정을 좀 하려면 이제 각각의 개인들이 어떤 그 질병에 걸릴 확률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뭐 하지만 그런 정보를 좀 알아낸다는 게 뭐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사회 통계상의 그 평균 질병률에 기초를 해서 그러니까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질병을 앓는 그 수준에서 보험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젊은 사람들 있죠. 젊고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평균 질병률보다 그 질병률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내고 이제 받는 게 없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보험을 해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지 균형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겠죠. 이러한 수지 균형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보험료에 또 비춰 봤을 때 이 보험료보다 또 이제 낮은 질병률을 보이는 사람들이 또 이제 보험에서 또 탈퇴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험을 해약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보험료는 또 인상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들만 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는 아주 급격하게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의료보험 제도가 아주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강제 가입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면 이 보험을 해약하고 그러니까 탈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좀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선택의 문제고요. 또 이 강제 가입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대규모로 가입시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위험 분산 기능이 좀 극대화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보험료를 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역시 그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이 관리 운영비를 또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요즘 보시면은 그렇죠. TV 딱 틀면 이 이제 민영 의료보험 광고가 정말 그 진짜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계속 나오죠. 뭐 이제 치아보험도 나오고 뭐 이제 암보험도 나오고 그래서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잘 보면 이제 국민건강보험은 뭐 그다지 광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광고할 일이 별로 없죠. 이것처럼 그러니까 강제 가입을 하게 되면, 그죠? 임의 가입을 채택하고 있는 그 민간 보험회사보다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 이제 많이 절약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공적 연금이 이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없는데요. 문제는 이 최저 수준이 도대체 어느 수준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수준의 그 수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저 수준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견해가 있는데요. 먼저 이 최저 수준이 뭐 이제 죽지만 않으면 될 정도, 그러니까 아주 진짜 그 정말 이제 최저 수준인 거죠. 아주 낮게 책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이제 아주 그런 이제 겨우 이제 생계를 그냥 이어가는, 그냥 목숨만 연장하는 그 정도 수준,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낮게 책정되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아주 낮은 수준이라면 반대로 이제 좀 아주 높게 책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경제적 보장 제도들 있죠. 그러니까 뭐 기업연금이라든가 뭐 개인연금, 뭐 개인보험, 뭐 이런 다른 경제적 보장 제도 없이, 그러니까 이 공적 연금만 받아 가지고도 아주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높은 수준으로 좀 이해하는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 견해는 뭐 일종의 이제 절충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아주 최저 한도의 수준보다는 좀 높겠고, 그 다음에 아주 높은 수준보다는 좀 낮게 책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소득이라든가 뭐 개인의 금융자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과 이제 결합을 시키면 좀 상당히 이제 만족할 만한 생활을 좀 유지할 수 있다. 뭐 하는 그 정도? 이제 거기 정도, 이제 그 정도를 이제 좀 충분한 수준이다라고 이해하는 견해인데요. 이 절충적 견해는 이 공적연금에 의해 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집단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집단들에 대해서는 좀 공적 부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보충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공적연금의 다음 원칙은 이 개별적 공평성과 또 사회적 적절성인데요. 이 두 가지 원칙은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서로 상반된 태도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개별적 공평성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낸 만큼 받아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일정한 생활 수준을 보장해 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이 개별적 공평성과 이 사회적 적절성은 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공적 연금 체계는 이 두 가지 극단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이 양쪽 어디성 있죠? 그러니까 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있고 또 반대쪽으로 치우친 거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중간에 어디쯤에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공평성이라든가 뭐 완전한 적절성 뭐 이런 건 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보면 이게 보시면은 그냥 그 사회적 적절성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 이 사회적 적절성을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이제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기여금을 많이 낼수록 이제 급여 액수가 높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젊어서 많이 내면 나이 들어서 연금으로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이 내면 많이 받는다 이런 건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뭐 이런 게 바로 이제 개별적 공평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급여 액수가 급여 이제 받는 돈 있죠. 급여 액수가 기여금, 그러니까 그 낸 거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소득에 비례해서 이제 내게 되니까 이 소득하고 그 정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낸 것을 그대로 거기에 비율에 맞춰 가지고 그대로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의 급여 구조는 이 개인 소득과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모든 연금 수령자들한테 이제 균등하게 좀 산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무리 그 못해도 그 받을 수 있는 어떤 최저 한도의 그 금액이 있는 거죠. 최저 수준이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어떤 사회적 적절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제 연금 수령자에게 좀 균등하게 산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 최저 소득 수준을 보장하려고 하는 취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급여 수준을 그 기여금에 좀 정비례해서 그 정하게 된다면, 그렇죠. 이제 낸 만큼 그대로 비례를 해가지고 다시 받게 된다면 이 저소득 집단의 경우에 거의 보면 이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뭐 이제 거의 없는 거죠. 없거나 아예 이제 아주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는 이제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이 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 적절성을 좀 강조하는 경향은 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회적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 급여를 좀 구조적으로 이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좀 계산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계산 방법을 좀 도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배우자나 어린 자녀들에 대한 뭐 급여를 지급한다거나, 또는 이제 초기에 그러니까 가입한 아주 일찍 가입한 그 노령 세대에게는 좀 유리한 혜택을 주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서 이 고소득 계층에서 이 저소득 계층으로, 또 이제 독신 계층에서 뭐 부부나 자녀를 가진 계층으로, 또는 후기 가입 세대에서 이 초기 가입 세대로 이렇게 소득이 좀 이전하는 그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사회보험식 연금에 있어서 이 급여는요, 이 수급권자의 권리로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에 있어서 이 급여에 대한 권리라고 할 때, 이 권리라는 개념은 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 권리에 대한,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 권리의 성격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정도의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그 공적연금에 대한 권리를 이 계약상의 권리로 이해하는 견해인데요. 뭐 하지만 이게 민간금융기관의 개인연금하고 좀 다르죠. 이 공적연금이랑 그건 좀 다른 거니까. 이건 그 민간보험은 그렇죠. 이제 그 내가 보험회사랑 이렇게 계약을 해서 뭐 이제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또 보험금 받고 그러는데, 이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그 내가 뭐 정부하고, 그러니까 이 피보험자인 나와 그 다음에 정부 사이에 뭐 공식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건 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그 연금을 받을 권리를 이 계약상의 권리로 보기는 좀 어렵죠.
네, 다음 견해는 이 획득 권리라고 보는 건데요. 네, 획득 권리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획득 권리가 뭐냐? 이게 획득 권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이제 뭐 어떠한 좀 사실 상태 있죠. 어떠한 사실 상태가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쭉 지속이 되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뭐 하는 말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호의가 오래되니까 뭐 권리인 줄 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맞아요. 호의가 오래되면 이게 권리가 됩니다. 이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획득 권리라는 게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우리 법 체계에서는 이런 권리가 인정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획득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의 법 체계에서도 뭐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사실 상태가 좀 오래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 사실 상태가 그 실질적인 권리 관계에 일치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걸 안 따져요. 이런 건 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러한 사실 상태를 권리로 인정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오래되면 이제 권리가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권리가 있는데 또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또 권리를 소멸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게 내가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먼저 볼게요. 내가 어떤 물건의 주인은 아니에요. 내가 그 소유권자는 아닌데, 내가 이제 그 물건을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내가 주인처럼 또 주인 의식을 갖고 이 물건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취득시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했죠. 이런 거를 이제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네, 시효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소멸시효, 뭐 취득시효 하는데, 이 시효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거는 뭐 시간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권리가 형성되려면, 여기서 형성된다는 건 그러니까 권리가 새로 생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도 같이 포함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면,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권리를 상실하려면 그 뭐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있거나 또는 이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으로 정했거나 아니면 법률로 정했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식의 이 획득 권리라는 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법률상 권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형성되는 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획득 권리라고 했냐면, 뭐 사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체계가 어떤 그 사회보장 체계라든가 사회복지 체계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이제 법 체계랑 우리 법 체계랑 그게 약간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들이 그 미국 쪽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식 이론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법이론하고 잘 안 맞다 보니까 이제 뭐 획득 권리라는 용어라든가 이런 개념이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이제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형성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 법제에서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뭐그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크게 그러니까 뭐랄까 크게 이제 이게 이제 문제된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이제 지지를 받는다거나 뭐 지지를 받는 견해다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죠. 이제 법령상의 권리로 보는 견해인데요.
이 공적연금 중에 뭐 퇴직준비금이라든가 이 강제가입식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 계약상의 권리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경우들 있죠. 다른 경우, 그러니까 사회보험식 또는 사회부조식, 그다음에 사회수당식 이 공적연금들은 결국엔 법률상의 권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적연금을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기여연금과 무기여연금, 다음으로는 이 정액연금, 그 다음에 소득비례연금, 네, 확정급여식 연금과 이제 확정기여식 연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적립방식과 부가방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공적연금을 이 급여 지출에 충당하는 그 재원 형태에 따라서 유형화하는 방법인데요. 급여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뭐 일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경우죠. 뭐 이거 기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내는 게 아니니까 무기여 연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노동자와 그 사업주,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의 기여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돈을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 요건데요. 요거 기여연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무기여연금은요, 이 사회 부조식 연금하고 사회 수당식 연금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부조식은 소득 조사를 통해서 일정한 소득 미만인 사람들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이 사회수당식은 일정한 연령 조건과 또 거주 기간 있죠. 이런 조건을 충족을 하면 그냥 누구에게나 연금을 지급하는 이제 좀 보편적 연금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여식 연금은요, 이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강제저축식 연금이 있는데, 이러한 강제저축식 연금에는 이 퇴직준비금 제도랑, 그 다음에 강제가입식 개인연금 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사회수당식 연금인데요. 네, 무기여 연금이죠. 이 사회수당식 연금은 그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만 65세처럼 일정한 연령 조건을 충족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거주민에게 그 동일한 연금 액수, 그러니까 동일한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네, 사회수당식 연금은 이 과거 소득이 얼마였는지, 그 다음에 소득 활동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제 직업이 뭐냐, 세금은 얼마나 납부했느냐, 이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런 건 그냥 다 무시하고요. 모든 국민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수급권을 이 보편적인 사회적 권리로 좀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좀 실현을 하고 그 사회적 통합에 이바지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관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관리하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만 차면 다 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 몇 살인지 그것만 알면 그냥 다 지급을 하면 되니까 아주 관리하기가 편하죠.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연금 제도를 좀 운영을 하려면 진짜 무엇보다 이제 국가가, 그러니까 나라에서 세금을 잘 걷어야겠죠. 그래서 국가의 높은 과세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또 사회적 연대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라든가 평등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수용이 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연대 의식이라든가 어떤 평등 가치에 대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런 제도가 좀 운영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국민으로서 잘났든 못났든 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동일한 급여를 받겠다라는 데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장 큰 문제는 일정한 연령 이상이면, 그러니까 모든 노인들한테 급여를 지급하니까요. 이 급여 수준이 좀 아무리 낮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재원이 요구된다. 이런 점들이 좀 있습니다. 역시 무기여 연금인데요. 이 사회 부조식 연금입니다. 그래서 일정 소득 이하의 이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데요. 그래서 소득조사와 관련된 이 행정관리비를 좀 낮게만 유지한다면, 그렇죠? 이제 소득조사라든가 이런 행정적 비용만 좀 낮게 유지할 수 있다면 아주 이제 이게 효율적인 연금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소득조사를 하면서, 그렇죠? 이제 연금을 받는 이 수급자에게 좀 수치심을 유발을 합니다. 아, 넌 가난한 놈이야 라는, 뭐 했어 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좀 떳떳한 권리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구걸을 하는 느낌, 이렇게 거지한테 이렇게 주는 거 그거 받는 느낌, 뭐 이런 그런 식의 어떤 정말 모욕감이라든가 수치심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간의 존엄성에 이게 역행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뭐냐면 이게 권리 개념이 아주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상황이나 뭐 경제적 상황에 따라 뭐 지급 대상이나 뭐 이제 급여 수준이 막 이렇게 변동될 수 있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기여 연금을 운영하는 좀 대부분의 국가들이 요 최저 생계비에 좀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무기여 연금을 운영하는 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사회부조식이라든가 또는 사회수당식 연금 하나만 이렇게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다른 공적연금 제도와 함께 운영하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이 사회수당식 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또 지급을 하고, 또 이제 특별히 그 다음에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사회부조식 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일반 노인들은 사회보험 방식의 어떤 소득 비례 연금을 또 지급받아서 뭐 생활하는 그런 시스템, 뭐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갖춰지는 거죠. 네, 이제 기여식 연금인데요. 이 사회보험식 연금입니다. 아마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공적연금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사회보험식 연금은 이 노동활동기의 소득의 일부를, 그러니까 퇴직 이후로 좀 이전시키는 저축적 기능, 그 다음에 노후 기간 동안에 뭐 물가 변화나 기대수명 연장, 또 뭐 경기 침체와 같은 이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로 인한 어떤 생활 위험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퇴직 보험적 기능, 그리고 네, 소득 재분배적 기능, 뭐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이 세 가지 기능 중에 뭐 어떤 것을 좀 강조해야 되느냐,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이제 각 나라마다 좀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대체로 보자면 이 세 가지 기능을 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식 연금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 자본주의적 사회계층 또는 뭐 이제 계급 질서를 반영한다라는 점에서 좀 중상위 소득계층 있죠. 중상위 소득계층으로부터 이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기여금의 납부에 대한 그 반대 급부로 연금 수급권이 인정이 되니까 권리 개념이 좀 강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이 일반 조세를 통한 이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좀 꺼리는 그런 걸 좀 못마땅해 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이 중상위 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이 소득 이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죠. 네,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뭐 기여를 전제로 해서 연금 수급권이 보장되는 거니까 이 저소득계층의 경우에 이 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또 아주 낮은 액수의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고요. 또 이 인구 노령화 문제가 요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이 노인 세대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제 노동 세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연금 재정에 대한 노동 세대의 부담이 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라는 점도 정말 이제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여식 연금 중에 이 퇴직 준비금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주로 과거에 그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 영연방 국가들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네, 개인이 납부한 기여금에 이제 국가가 정한 이자액을 합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뭐 일종의 국가가 관리하는 강제 저축 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제도가 적용되는 건 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규모 이상의 그 사업체에 근무하는 그 노동자들에게만 뭐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보험적 기능 있죠. 보험적 기능이라든가 뭐 소득 재분배 기능 뭐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급여도 이제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이 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 연령이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그 돼야 되는데 그 나이가 되기 전이라도 뭐 이제 주택 구입이나 뭐 이런 사유로 미리 그걸 이제 뺐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기능은 아주 취약한 거죠. 그래서 좀 부적절하다. 이건 뭐랄까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서는 좀 부적절한 제도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가입식 개인연금인데요. 뭐 이 제도는 이 칠레에서 그러니까 그 남미 있죠. 남미 칠레에서 이 사회보험 방식의 그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을 하다가 뭐 재정 위기를 겪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공적 연금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안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좀 전환을 했던 그 동유럽 국가들에서 좀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강제 가입식 개인연금은 이 가입만 이제 국가에 의해서 강제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그 모두 다 이제 민간 금융기관에 맡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연금 재정의 불균형 문제 같은 건 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또 이제 개인은 그 뭐랄까 이제 다양한 금융기관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금융기관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이제 개인에게 떠맡겨져 있고요. 뭐 물가 상승률이나 뭐 이자율, 기대 수명 연장으로 인한 뭐 연금 재원의 소진, 뭐 이런 위험들 있죠. 이런 위험들로부터 뭐 제대로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지급되는 연금 급여가 그냥 전적으로 기여금과 그 다음에 이자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저소득 계층에게는 적절한 보장 수단이 될 수 없다. 뭐 그런 점이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러한 연금 제도가 뭐 연금 재정의 안정이라는 어떤 공적 연금 제도의 어떤 수단적 목표, 그러니까 수단적 목표는 좀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충족시킬 수 있는데 이 전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이라는 이 공적 연금 제도의 진짜 본래의 목적, 그 이제 본질적 목적은 성취하는 데는 좀 아주 부적절한 제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아주 부적절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적 연금으로 보기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공적 연금은 이 연금 급여액의 소득 연계 여부에 따라서 이 정액 연금과 또 소득 비례 연금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 연금은요, 이 과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연금 수급자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연금 형태고요. 소득 비례 연금은 퇴직 전에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그 생애 노동 기간, 그러니까 전생에 노동을 했던 그 기간 동안에 평균 소득에 비례를 해서 그 연금 급여액을 지급하는 그런 연금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주의할 건요, 이 소득 비례 연금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연금 급여액이 이 소득에 정비례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먼저 이 정액연금은 그 일반적으로 그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세에 의존하는 이 사회부조식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수당식 연금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사회부조식 연금이나 사회수당식 연금은 일정한 연령 조건에 도달하면 네, 과거 소득에 관계없이 그냥 모두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좀 드물기는 한데요. 이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도 이 정액연금으로 지급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의 액수가 그 같은 정액연금인 거죠. 자, 사회보험식 연금에서 이 정액연금으로 지급하는 거 있죠. 그래서 사회보험식 연금에서 이 정액연금은 이 기여금 지불 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보험료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정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에 비례해서 정률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정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 정률로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소득 비례 연금은 그렇죠. 소득 비례 연금은 이 기여식 연금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여식 연금에는 이 소득 비례 연금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회보험식 연금과 퇴직준비금, 그 다음에 강제가입식 개인연금 뭐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하죠. 자, 여기서 그 정액급여 형태의 연금은 과거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아주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 정액급여 수준이 좀 최저생활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회적 적절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비교적 그 정액급여 수준이 높은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을 제외하고 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요, 이 사회부조 제도라든가 아니면 사회부조식 연금, 뭐 소득 비례연금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네, 기여식 연금에서 이 소득 비례 연금은 또 소득에 정비례하는데요. 뭐 보다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퇴직 준비금 제도나 아니면 강제 가입식 개인 연금 있죠. 이런 것처럼 이 기여금에 정비례하는 연금이 있고요. 사회보험 방식의 이 소득비례 연금은 소득에는 비례를 하지만 그 정비례하지는 않는 연금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보면 이 소득 비례 연금이 단일한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다른 형태의 연금 있죠. 특히 정액 연금으로 좀 보충하는, 그러니까 뭐 이른바 2층, 그러니까 2층 형태의 연금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단일한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그 보장하는 급여 수준이 높은 게 좀 일반적이고요. 2층 형태의 연금으로 운영되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급여 수준이 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급여 수준이 높으면, 그러니까 하나로도 충분한데, 그렇죠? 하나라도 충분하겠지만 이 급여 수준이 좀 낮다면, 그러니까 소득 비례 연금만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다른 걸로 좀 보충을 해야겠죠. 네, 공적 연금, 특히 기여식 연금의 경우인데요. 먼저, 네, 기여자들이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식 연금의 경우에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일정한 연령에 도달을 하면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공적 연금은 이 급여의 산정 방식에 따라서 이 확정 기여형 연금하고요. 그 다음에 확정 급여형 연금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게 이제 DC형과 이제 DB형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DC형, DB형 연금 뭐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먼저 확정 급여형 연금, 그러니까 DB형이죠. 그래서 이 연금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데 연금 급여액은 확정되어 있는데 기여금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게 이제 확정 급여식 연금인데요. 이 연금 급여액은 이 통상 임금이나 아니면 소득의 일정 비율이나 뭐 일정 금액으로 이렇게 확정되게 됩니다. 연금의 재정 방식은 이 완전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까지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는데요. 이 재정 방식이 어찌 되었든 이 급여액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사실 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급여액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기금을 어떻게 비축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만약에 연금 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기금이 부족하다면, 예? 부족하다면 국가는 이 기여금을 좀 인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고 지원을 늘리든지 해서 이 부족한 재원을 좀 보충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적 연금을 운영하는 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확정 급여 형태의 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퇴직 후 그 노후 생활 기간 동안에 좀 안정적인 급여를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그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개인이 좀 예측을 한다거나 뭐 통제하기 어려운 것들 있죠. 뭐 물가 상승이라든가 경기 침체, 뭐 이자율이라든가 뭐 기대 수명의 연장, 뭐 이런 위험들을 좀 사회 전체적으로 분산시켜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인구 노령화라든가 뭐 경기 침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그 급여와 또는 급여 지출에 그 필요한 재원 사이에 좀 그러니까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불균형이 좀 악화가 될 때는, 그렇죠, 연금 급여 지출이 그 이제 정치적 이유로 이제 축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그 그러니까 법령을 개정을 해서 급여 액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확정 급여형 연금 제도는 결국에 이런 정치적 위험에는 많이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DC형, 그러니까 이제 확정 기여형 연금인데요. 이 확정 기여형 연금은 그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기여금만 확정되어 있고 이 급여 액수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금 급여액은 이 적립한 기여금과 또 기여금의 투자 수익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속 얼마나 내고 그 다음에 그걸 투자 수익은 또 얼마일지 그거를 이제 알기가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얼마 받을지 이게 좀 불투명한 경우입니다. 자, 원칙적으로는요, 이 개인이 납부하는 기여금하고 뭐 거기에 대한 이자 수입이 모두 이제 그 개인별 계정으로 관리가 되고요. 사전에 적립이 됩니다. 하지만 이 구조적으로 보면 이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 있죠. 이거 역시 전적으로 좀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요. 물가 상승이라든가 뭐 경기 침체, 이자율, 뭐 기대 수명 연장과 같은 위험들 역시 모두 개인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아주 취약한 거죠. 네, 확정 기여형 연금은 뭐 이론적으로 이 연금 재정에 불균형이 발생하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전에 적립된 기여금과 그 이자 수입에 따라서 그 연금 액수가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온 돈을 잘 굴려서 다시 주는 거죠. 그래서 돌려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지급 당시에 있는 만큼, 그러니까 줄 수 있을 만큼만 주면 되는 거죠. 현재 이 서구 사회에서 이 공적 연금의 재정 위기가 좀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이 주로 이제 인구 노령화와 또 이제 그러니까 기대 수명의 그 연장,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이 저하되는 거, 그리고 고령의 노동자들이 그 조기 퇴직하는 그러니까 조기 퇴직이 이제 대량으로 발생하는 거죠. 이런 사유들인데, 이 확정 기여형 연금제도 하에서는 뭐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그 사회 경제적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이 재정 위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연금 급여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정이 줄면 연금 급여도 줄여서 지급하면 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는 거죠. 또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연금급여 수준을 낮추는 이 어떤 정치적 위험으로부터도 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 연금 재정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서 연금 재정을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이런 확정 기여형 연금 제도를 좀 채택하게 되면 그죠? 뭐랄까, 우리가 관가할 수 없는 게, 그죠? 이제, 이 공적 연금이 보호해야 하는 게 좀 국민의 노후 생활이란 점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확정 기여형 연금 제도를 채택을 해서 국민의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정의 대가로 좀 연금 재정을 보호한다라는 거, 이거는 그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확정 기여형 연금은요, 이 노동활동기에 그 개인 소득 중에 일부를 그냥 퇴직 이후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엔 그러니까 부익부 그다음에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소득 계층 간 또 이제 세대 간의 사회 통합에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적 연금의 기금은 이게 납부자로부터 기여금을 납부를 받아서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연금 급여의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기금의 재정 운영 방식에는 그러니까 이제 적립 방식, 네, 이제 완전 적립 방식과 부분 적립 방식이 있는데요. 이러한 적립 방식과 또 이제 부과 방식이라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현재의 기여금 납부 세대가 그 납부한 기여금은 나중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자기 자신에게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납부자가 납부한 기여금을 적립을 해서 모아두었다가 미래에 이 납부자가 연금을 지급받을 때가 되면 적립된 기금에서 그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적립 방식이고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는 이 현재의 납부자가 이 기여금을 납부를 하면 그것을 지금 현재의 퇴직 세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연금 수급자죠. 지금의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바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부과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여금을 내서 지금의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퇴직을 하고 이제 연금을 지급받을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때의 젊은 세대들이 나를 위해서 연금 기급을 부담해주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시대의 노동 세대가 그 시대의 퇴직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되니까 뭐 별도로 연금 재정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방식은 그 노동자보다 퇴직자들이 적어야겠죠. 자, 이 노동자에 대한 퇴직자의 비율을 그 노령 부양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령 부양률이 낮고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이 높아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좀 높은 사회에서 이 적립 방식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기여 수준이 좀 같다라고 할 때 훨씬 높은 수준의 급여가 보장될 수가 있고요. 또 급여 수준에서 본다면 기여 부담이 또 적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적립 방식에는 또 완전 적립 방식과 또 부분 적립 방식이 있는데요. 이 완전 적립 방식은 현재의 노동 세대가 임금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부양하고 또 미래의 퇴직 세대인 자신을 위해서 현재 생산물의 일부를 저축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노동기간과 이 퇴직기간의 비율을 이 퇴직기간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적립 방식은 이 퇴직기간 비율이 낮고 또 이자율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과 이 확정기여형 연금의 재정 방식인데요. 이 확정기여형 연금은 그러니까 낸 돈을 쌓아두었다가 이자 수익과 함께 다시 돌려받는 형식이니까 개념상 적립 방식을 취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확정급여형 연금도 이 완전 적립 방식의 재정 방식이 뭐 이제 가능하긴 한데요. 하지만 이 확정급여형 연금에서는 뭐 미래의 수익률이나 뭐 기대 수명 또는 뭐 임금 인상률 같은 변수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완전 적립이라는 개념이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기대 수명이 퇴직 후 20년 정도다 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급여액이 미리 확정됐는데요. 만일에 기대 수명이 그것보다 늘어나서 한 30년이 되게 되면 자, 20년으로 계산해서 완전 적립을 유지했던 연금 기금과 그러니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급여가 그러니까 미래에 지급해야 되는 건 30년치가 되니까 10년치가 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 적립이라는 개념은 이 확정급여형 연금에 좀 들어맞지 않게 됩니다. 적립 방식과 이 비교 방식을 비교를 해보면요. 먼저 노령 부양률이 낮을 때는 그 부과 방식이 적립 방식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데요. 하지만 이 연금 제도가 성숙이 돼서 많은 노인들이 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면 이 부과 방식이 갖는 장점은 또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네, 소득 성장률과 이 노동력 성장률을 합산한 비율이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 부과 방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비용 면에서 유리하고요. 수익률도 또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조건이 좀 꾸준히 유지가 된다면 이 부과 방식은 그 모든 세대들을 부유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세대들은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높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소득 성장률과 노동력 성장률의 합산 비율이
이자율보다 낮다면, 그러니까 완전 적립 방식이 부가 방식에 비해서 오히려 좀 유리하고 또 수익률도 높아지게 되죠. 자, 공적연금의 재정 방식을 둘러싼 논쟁에서 이 주된 초점은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과 강제 가입에 의한 개인연금의 경우입니다. 뭐 사회수당식 연금이나 사회부조식 연금의 경우에 이게 이제 뭐 축적된 기금 없이 그냥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가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부가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조세가 연금 지급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영역에서의 재원도 포괄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의 수입과 연금 지출의 관계는 좀 불투명하다라고 해야겠죠. 네, 퇴직준비금 제도는 이 적립 방식에 기초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노후 보장 수단으로서 좀 부적절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공적연금의 재정 방식으로서 이 부가 방식과 적립 방식 중에 자, 어느 걸 선택해야 하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요. 자,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결국에 여러 그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능력들을 좀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인구학적 위험입니다. 특히 요새 이제 노령화가 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인구학적 위험에 좀 부가 방식이 좀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가 방식에서의 수익률은 그 임금 성장률과 이 노동력 성장률의 합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인구 노령화는 이런 노동력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적립 방식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적립 방식 역시 그 인구학적 위험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인구 노령화가 진행이 되면 자본에 비해서 이 노동의 희소 가치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 연금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연금 수급자들이 그 노후 소득을 좀 얻기 위해서 이 연금 자산을 또 대량으로 또 매각하게 되면 그 자산의 어떤 시장 가치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세대 간 위험인데요. 이 세대 간 위험은 이 경기 침체나 전쟁 또는 재난이나 뭐 금융 위기와 같은 위험을 의미하는데요. 자, 부가 방식은 이러한 위험을 좀 세대 간에 적절하게 분산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는데, 적립 방식은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어렵죠.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발생해서 뭐 기여금 납부가 줄어들면, 그렇죠. 적립 방식의 경우에는 그럼 이제 전쟁을 치렀던 세대는, 그 세대는 나중에 적립된 기금이 적으니까 연금 급여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정치적 위험인데요. 뭐 이거는 그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정부가 이 연금의 급여 수준이라든가 보험 요율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정치적 위험에 이 부가 방식은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현재의 노동 세대로부터 현재의 퇴직 세대로 바로 지금 이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니까요. 정부가 이 연금법을 개정을 해서 급여 수준을 낮추게 되면 곧바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자, 하지만 이 적립 방식의 경우에는 연금이 개인별로 이렇게 명확하게 재산적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으니까 뭐 이에 대한 정치적 간섭의 영향력이 어떤 부가 방식에 비하면 훨씬 약할 수밖에 없겠죠. 자, 한편으로 이 부가 방식은요, 현재 노동세대가 퇴직세대를 부양한다라는 세대 간의 묵시적인 계약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개인주의로 인해서 이러한 세대 간 이타주의가 좀 약화가 되고, 또 노령화로 인해서
세대 간의 유대를 좀 유지하는데 비용이 너무 높게 든다. 그 비용이 너무 높아진다. 그러면 이런 세대 간의 좀 묵시적 계약은 또 쉽게 파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깨버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적립 방식의 경우에도 이 노령화에 의해서 공적인 지출이 증가가 되고 또 그래서 이 국가 재정상의 불균형이 발생을 하면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연금 자산에 대한 그 과세가 세금이 가중될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투자 위험입니다. 그래서 적립 방식의 경우에는 이 투자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적립 방식의 연금이 그러니까 정부에 의해서 일부 보증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위험은 이 노동자 개인이 그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 투자 위험이라는 게 그죠? 가입 기간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연금 수급 기간 내내 좀 항시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부가 방식은요,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적 연금의 재정 방식을 결정하는 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좋고 또 무엇이 나쁘고 한 게 아니라 뭐 각각의 이 재정 방식의 장단점을 좀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 연금에 있어서는 이 완전 적립 방식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죠. 자, 불가능하다라는 건요, 이 연금 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는 뭐 이제 기대 수명이라든가 뭐 소득 인상률, 뭐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걸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급여 지출에 상응하는 기금을 이 완전히 적립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건 이 공적 연금이라는 게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신규 가입자가 발생하는 그런 개방형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발생된 이 모든 연금 수급권의 총 현재 가치에 상응하는 자산을 그걸 적립해 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완전 적립에 가까울 정도로 그 기금을 축적해 놓을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기금을 축적해 놓는 건 결국에 국가적인 부를, 그렇죠, 이제 국부의 상당량을 그 연금 재정에 투입해서 그냥 묶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심각한 그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를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국민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이 연금 재정을 완전 적립 방식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그 공적연금의 재정 방식은 부가 방식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기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죠. 대체로 이제 1, 2개월 정도의 급여 지출액에 상응하는 기금을 지불 준비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불 준비금이라는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적립기금 대비 연간 총급여 지출액의 비율을 흔히 이제 적립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몇몇 나라에서 보면 이 연간 총급여 지출액의 몇 배에 상당할 정도와 아주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기금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2배나 3배, 경우에 따라서 뭐 5배가 넘기도 하는데요. 이것처럼 이제 부가 방식에 기초한 이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에서 이 적립기금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예측하지 못했던 그 사회 경제적 변화라든가 또는 정치적 변화에 의해서 뭐 일시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는 그 지급 불능 상태를 방지할 수 있는 뭐 이제 지불 준비금 또는 뭐 완충 기금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운영 수익을 통해서 후세대의 보험료를 경감을 하고 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한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적립기금이 이러한 역할을 좀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적립기금을 좀 보유하고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부과 방식에서 적립기금이 당해 연도의 그 연금급여 지출의 몇 배에 이르는 경우에 이것을 좀 순수한 의미의 부과 방식하고는 좀 구별을 해서 이제 이걸 부분 적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적 연금 체계는 하나의 단일한 제도로 시행되는 일원적 공적 연금 체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형태의 공적 연금 제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시행되는 이 다원적 공적 연금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보험 방식의 소득 비례 연금만 실시하는 이 일원적 공적 연금 체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과 달리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사회수당 방식과 사회부조 방식 그리고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 제도가 서로 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니까 모두 다 함께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다원적 공적연금 체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공적연금은 이 노령, 장애, 사망과 같은 이 사회적 위험으로 소득 상실이라든가 감소가 생겼을 때 생활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연금이나 또 개인연금 있죠. 그런 이제 사적연금 역시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죠. 이런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먼저 가입 방식인데 이 공적연금은 진짜 당연히 법에 의해서 가입이 강제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사적연금은 이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적연금과 달리 이 공적연금에서 가입을 강제하는 건요. 임의 가입의 경우에는 이 위험 발생률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는 그런 역선택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그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위험 분산을 극대화시키고요. 기여금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미리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반 이제 저기들 있죠. 그러니까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거, 사회수당식 연금이라든가 사회부조식 연금, 그런 무기여 연금은 이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해서 결국에 연금 급여가 지급이 되는 거니까요. 이 가입이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가입은 기여식 연금에서 비로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급여의 내용인데요. 이 공적연금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 표준적인 욕구나 또는 기초적인 욕구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급부의 수준이라든가 또 이제 그 내용이 법에 의해서 좀 표준화되고 또 규격화되어 있는데요.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기업이나 개인의 욕구와 또 부담 능력에 따라서 급여 내용의 범위를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기여 수준이나 개인적으로 선택한 연금 투자기관이 배당하는 수익에 비례해서 급여가 차등 지급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사적연금의 속성을 좀 많이 내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급여 수준의 실질 가치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이 공적연금은 물가 수준의 변화에 이 연금 급여를 연동시킴으로써
그 노후 기간 동안에 급여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시켜 주는데요. 네, 사적연금에는 뭐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연금은 연금급여의 실질 구매력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한편으로 이제 몇몇 국가에서는 물가뿐만 아니라 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노동세대와 공유할 수 있게 사회 전체의 소득 수준의 변화에 이 연금급여를 또 연동시키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소득 재분배 기능인데요. 네, 공적연금 당연히 있죠.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다면 그거는 공적연금으로 보기가 어렵겠죠. 네, 사적연금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자, 마지막으로는 지배 원리인데요. 보통 응능부담의 원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을 들고 있는데요. 네, 응능부담 이렇게 씁니다. 능력에 응해서 부담한다 라는 뜻이죠. 자, 공적연금에서 이 기여는 가입자 전체의 그 사고 발생률에 대응하는 평균 보험료의 성격을 갖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득 수준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이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사적연금의 경우에는요, 급여 수준과 기여 수준을 일치시키는 그 수지 상등의 원칙에 따르게 되는데요. 네, 수지 상등. 그래서 이제 수입과 지출을 서로 같게 맞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연금을 많이 받고 싶으면 뭐 그에 상응하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낸 만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후 생활을 준비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이 사적연금은 노후 보장 수단이 되기가 어렵죠. 자, 한편으로 기여를 부담하는 주체도 공적연금은 노사 공동으로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여기에 보충적으로 국가의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그 전적으로 가입자의 기여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게 문제인데요. 이 서구권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공적연금이 발전하게 되면 사적연금이 위축이 되고 반대로 이 사적연금이 발전하면 또 공적연금의 발전이 그 정체되어 왔는데요. 이거는 그 한 사회에서 그 연금에 지출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체계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조합주의적 국가 우위의 연금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좀 우월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그 예인데요. 독일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공적연금은 이 직역연금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연금, 뭐 수공업자연금, 사무직연금, 생산직 노동자연금, 뭐 농업자연금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적연금 있죠. 사적연금은 그 노후소득 보장에서 그냥 주변적 역할만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체계에서, 그러니까 독일식 체계에서는요, 이 공적연금은 그 퇴직 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공적연금 급여 수준이 좀 높은 게 특징인데, 이게 급여 수준이 퇴직적 임금 수준에 연계가 되니까 이 소득 계층 간의 불평등은 좀 계속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다음으로는 이 자녀적 체계라고 하는데요. 통상 사적연금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체계입니다. 공적연금은 이 최저 생계보장에 그치고 그 이상은 이 사적연금이 맞도록 하고 있는 이 자유주의적 시장 순응 체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이 좀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공적 부조가 발달해 있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보편주의적 국가 지배 체계인데요. 이 체계에서는 사회적 연대의 기초에서 아주 높은 소득 대체율을 가진 공적 연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국가가 스웨덴입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은 그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유명하죠. 뭐랄까요? 그 공적 연금 체계가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 사적 연금, 그러니까 기업 연금이죠. 기업 연금이 있는데 이 사적 연금, 이게 노후 소득의 원천으로서는 아주 제한적인 역할밖에 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아주 특이한 게 이 기업 연금이 전국적 차원의 노사 협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국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그 노사 협약에 의해서 그 제공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이제 보편적인 제도처럼 이제 그 적용되는 거죠. 이제 노동자들한테 거의 이제 보편적인 제도처럼 확대돼서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의 연금 체계는 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의 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금 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 우리는 이 형성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좀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역할과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어쨌든 또 이제 어떠한 연금 체계를 취하게 되든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이 노령기에 최저 생활의 수준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사적 연금의 확대를 통해서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목표는 좀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사적 연금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의 직업이나 어떤 소득에 의해서 연금 수급권이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의 노후 생활 보장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물가 상승률이나 뭐 이자율, 기대 수명의 연장과 같은 그런 불확실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도 아주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후 생활에서의 소득 보장은 공적 연금이 담당할 수밖에 없고요. 이 사적 연금은 이 공적 연금을 보충하는 형태를 취하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 국민연금이죠.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를 보면서 이 주제를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국민연금법 제1조입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다음 주제는 사회보장의 이제 마지막 편이죠. 네, 실업보장제도입니다.